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는 127페이지부터고요. 선생님 강의안 보고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입니다.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 불법 행위는 여러분들 민법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형법에 있는 범죄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똑같이 사람을 때렸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민법상으로 보면 불법 행위고요. 그거를 형법상으로 보면은 폭행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불법 행위의 의미는 뭐냐면 민법상 법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범죄는 아닙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거는 우리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불법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사재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6가지의 성립 요건이 있는데요. 이 6가지를 충족해야 비로소 불법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자,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안에 해놓은 대로 외우시면 아마 편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가해행위입니다. 가해행위. 그러니까 해를 입히는 행위가 있어야 돼. 뭐 예를 들면 A가 B를 때렸다. 이게 가해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가해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살짜리 우리 집에 있는 동굴이가 때려봤자 손해가 발생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때렸다. 그러면은 만약에 턱뼈가 부러졌다. 그럼 이런 손해가 발생하면은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해행위고, 두 번째는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말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때렸다. 그래서 턱뼈가 부러졌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죠. 이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때렸다. 턱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119 전화해가지고 구급차에다가 싣고 후송이 되는데 이 구급차가 신호위반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자, 그럼 그 유족들이 사망에 대해서까지 그 때린 가해자에게 그 인과관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너무 나간 거죠. 때렸다와 사망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까지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치면은 이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죠.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맞죠? 그쵸?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걸로 인한 원인과 결과가 구체적이어야 돼. 자, 네 번째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는 일부러 한 거고요. 과실은 부주의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탓이어야 됩니다. 내 탓이어야 돼. 근데 형법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고의인지 과실인지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인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이거랑 실수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였다. 예를 들면 이게 운전하다가 그 전방 주시 태만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거랑은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가 엄청 중요해요. 형법은. 근데 사실상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민법에서는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다쳤느냐, 얼마나 손해를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위법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어긋나야 합니다.
근데 사회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나를 때리려고 해서 내가 피하면서 그 사람의 턱을 때려서 그 사람이 턱뼈가 부러졌어. 이거는 여러분들 위법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위법하지 않죠. 이거 여러분들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하는 거죠. 이 위법성에 관련해서는 형법에서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아무튼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뭐 하나는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만약에 교도관이 살인범을 이제 사형 집행했다. 그래서 죽였다. 그러면 그 사형수 가족들이 그 살인에 대해서 위법성을 물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 능력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나이로 판단하는데 보통 만 15세 정도 되면은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만 15세면 만 15세지 보통 만 15세는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민법에 책임 능력이 있는 나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판례상 보면은 보통 한 만 15세 정도, 이때 정도 되면은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7살짜리가 하굣길에 칼로 여러분들을 찔렀다. 그럼 책임성을 물을 수 없어. 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고로 여러분들은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딩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불법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첫 번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하죠. 손해에는 크게 두 가지 손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산적 손해, 하나는 정신적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 자, A가 B를 때려가지고 턱뼈가 부러졌어. 자, 뭐 치료비라던가 뭐 이런 거는 다 무슨 손해겠어요? 재산적 손해겠지? 근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는 이거는 정신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했다. 그때도 여러분들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죠. 왜? 정신적으로 당연히 충격 입었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금전, 돈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돈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A가 B를 때렸는데 B의 턱뼈가 부러졌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턱뼈를 다시 맞춰줄 순 없잖아. 그치? 그래서 돈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문사가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이상한 기사를 낸 거라. 그러면 그냥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연예인이. 그래서 정정보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도해달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원칙은 돈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혼했을 때도 여러분들 위자료 돈으로 배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특수불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불법행위. 자, 특수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와 구분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구분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의 불법행위야.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거 우리 다 배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용자 배상 책임. 세 번째는 뭐냐면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네 번째는 뭐냐면 동물 점유자 책임.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특수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불법 행위랑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거는 거의 뭐 시험 문제의 밭입니다. 밭. 뭐 무조건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할 건데요. 먼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부터 먼저 해볼게요. 책임 무능력자. 아까 우리 배웠었지.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만 15세가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 13세 소년이다. 이 사람은 책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로 얘는 불법 행위가 성립이 하지 않고 고로 손해배상할 책임도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는 책임 무능력자야.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13세 소년이 가해 행위를 저지른 거야. 그래서 피해자를 만들었어. 뭐 예를 들면 이 13세 소년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어떤 행인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이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이 13세 소년, 이 사람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되고 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피해자 너무 불쌍하죠? 자,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누굽니까? 보통 법정 대리인인 부모죠. 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부모는 이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다친 거야. 그래서 그 책임을 부모한테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민사재판에 갔다. 그러면 부모가 만약에 근데 부모가 단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가능한데 부모가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판사님 저는 우리 애 평소에 감독 잘했고요. 돌 던지지 말라고 막 주의도 많이 줬고요. 이런 거를 증명을 해내야 돼. 누가? 부모가. 이거를 증명해서 판사가 오케이 하면은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부모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잘 증명해낸다면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랑 그냥 일반 불법행위랑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봤던 거는 방금 봤던 거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특수불법행위고 일반 불법행위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18세 소년이다. 18세 소년은 책임 무능력자야 아니야.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죠. 얘는 그냥 민법상 미성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8세 소년이 만 18세입니다. 만 18세 소년이 자 피해자에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 만 18세 소년이니까 얘가 아빠 자동차를 몰래 끌고 가가지고 얼마 전에 이런 일 비슷한 거 있었죠. 예. 만 18세 소년이 아빠 차를 끌고 가가지고 막 운전하다가 어떤 밤에 행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가해 행위를 저지른 거죠. 자, 이 피해자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요, 없게요? 있죠. 왜? 18세 소년은 민법상 책임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냥 미성년자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18세 소년의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고로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만 15세 미만이었다면 안 됐겠죠. 근데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피해자라면
얘한테 손해배상 받고 싶겠어? 아니면은 이분한테 손해배상 받고 싶겠어? 그치? 당연히 부모한테 손해배상 받고 싶겠죠. 왜? 얘는 돈이 있겠나 없겠나? 얘 통장에 받으면은 한 5만원 밖에 없어. 얘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해봤자 5만원 밖에 못 받는단 말이야. 웬만하면 돈 많은 부모한테 받고 싶겠죠. 자,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한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18세 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부모한테 있단 말이에요. 단 1번하고 요거 다른 점은 뭐냐면 특수불법행위랑 다른 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한데 부모한테도 단 감독자가 부주의했음을 누가 증명해야 돼? 피해자, 다친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누가 빠져나가려면은 누가 증명해야 됐어? 부모가 증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부모가 바빠. 여기선 누가 바빠요? 다친 내가 바빠. 왜? 이 부모의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 내가 직접 입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법정에서 아니 왜 미성년자인 자식한테 함부로 키를 맡겼느냐, 왜 키를 미성년자가 보이는데 함부로 놔뒀느냐, 막 이런 식으로 부모가 부주의했음을 내가 증명해야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어떻게? 첫 번째 다른 점 뭡니까? 첫 번째 다른 점은 이거 안 되죠. 손해배상 청구 안 되죠.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선 누가 바빠요? 부모가 바쁘지 빠져나가려면. 여기선 누가 바빠? 내가 바빠. 부모한테 책임 물으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시험 문제 노다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 자, 사용자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장. 네, 가게 사장. 사용자 반대말은 피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피자 가게 배달 알바를 했어. 배달 알바를 했어요. 얘는 여러분들 편의상 책임 능력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얘는 한 21살이다. 네. 그래서 대학교 때 지금 알바하는 거야. 자, 21살 배달원인데 이 사람은 고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용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이제 사장입니다. 사용자입니다. 여러분들 도미노 피자 사장님이고 도미노 피자 가게 알바야. 배달원이야. 근데 이 배달원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신호위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어.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지. 즉 사무집행 중. 이 사람한테서 사무집행은 뭐겠습니까? 배달하는 거죠. 배달하는 중에 이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돼요? 안 돼요? 손해배상 청구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나이 몇 살이야 지금? 21살이지. 책임능력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겠어요? 돈 많은 사장님한테 하고 싶겠어? 아니면은 가난한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겠어? 당연히 사장님이겠지. 그래서 사장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뭘로? 이 사장님은 평소에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책임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고를 낸 거란 말이야. 자, 하지만 이 사장님이 법정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평소에 직원 교육 잘 시켰고요. 오토바이 항상 조심해서 운전해라고 항상 오토바이 운전하러 나갈 때마다 얘기하고 이런 걸 증명해내면은 사장님이 손해배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장님이 보통 배상하는 게 거의 한 90%는 배상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뭐가 나왔었냐면, 자, 이 피자 배달원이 사무집행 중에, 즉 피자 배달하는 중에 사람을 친 게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가긴 갔어. 근데 배달 목적이 아니라 여자친구 만나러 가다가 사고를 냈어.